해야 하는 일의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30에서 40%. 그래서 그 일의 범주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때 공학적 문제를 일단 제일 먼저 그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프로페셔널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프로페셔널이랑 아니랑 차이점은 뭔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죠?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알바 같은 거 해봤으니까 알바 같은 거 해보면 일종의 프로페셔널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니까 사실은 월급이 좀 적은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불만도 있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건 뭐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종의 프로페셔널한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나오면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요게 브랜치 일을 하든지 관련된 잡들을 잡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잡을 잡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될 거고,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로서 어떤 연관된 이런 일들에 다 투입이 될 겁니다. 판매를 한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설계를 한다거나, 좀 다 비슷한 내용처럼 들리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일즈는 딱 알아요. 컨스트럭션도 대략 압니다. 뭔가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걸 매니팩처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리서치랑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과연 뭐가 다르냐? 연구 개발이랑 하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냐면,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걸 목적이고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상용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가다듬는 걸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R&D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해서 그냥 연구개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R&D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할 거는 R이 많을까요? D가 많을까요? D가 훨씬 많아요. D가. 그리고 그 D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여기서 열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회사를 가면 딱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LG전자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창원 공장에서 공장장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업계 최고의 어떤 수요가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딱 했는데, 이제 거기에 목표가 뭐냐면은 뭐 사람들이 사실 뭐 너무 이게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게 번잡하니까 사실 실외기 사이즈를 얼마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다, 에어컨을 제작을 하는데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는 게 누가 결정을 하느냐, 두 가지가 얘기를 하는데, 먼저 공장에서 라인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는 마케팅 관련된 세일즈 하시는 그 아주 상위 단에서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R&D 하는 사람들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게 있느냐, 새로운 기술이 있느냐를 R 쪽에서 열심히 찾죠, 리서치에서. 그럼 이제 D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R 쪽에서는 이미 이제 요렇게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면 된다. 이거 가지고 했더니 효율이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뭐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디벨롭먼트 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시행착오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공장에 갔더니,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양산 라인에 넣을 수가 없어. 양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직종들은 다 양산이 타겟입니다. 양산이니까 뭐예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직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파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니까 양산의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지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 공정 하나 하려면 여기 사람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면은 공정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장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또 답을 찾아서 또 열심히 또
디벨롭먼트를 또 해요. 예. 사실 이런 어떤 양쪽 간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사실은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디벨롭먼트가 조금 힘듭니다. 디벨롭먼트 일들이 좀 힘들어요. 개발 쪽 일들이. 그래서 판매, 제조, 뭐 연구, 개발, 설계. 그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계랑 계속 붙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가면 다 힘들고 가면 다 그죠? 그런 일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프로페셔널 액티비티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한 5개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5개들이 여전히 지금도 고유한 어떤 영역을 맡고 있죠. 세일즈는 여러분들이 할 부분들이 좀 아니죠? 그죠? 저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하는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나머지 일의 쪽에 다 관여가 되어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시스템을 그러면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열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은 보통 여쪽이 되는데 사실 여기랑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이걸 하면 이걸 설계를 해서 디벨롭먼트 해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리서치를 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디벨롭먼트 이거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지식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게 배터리가 엄청 빨리 굳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에는 그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뭘 일단 요 세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양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으로 나가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형 시스템일 경우 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고 서브 시스템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은 발전소가 시스템이 될 거고요. 서브 시스템이라 그러면 서브 시스템의 터빈이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레벨을 얘기를 했을 때 시스템이라고 터빈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플랜트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대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각각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모든 컴포넌트 레벨도 그렇지만 이 프로시저가 이 네 가지를 사실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때 일단은 뭐 수학적 모델링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모델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 만드는데 모급 만들고 모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급 목합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마법이거든요. MOCKUP 마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 모형인데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모급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모급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그래도 일단 CAD 도면부터 그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재료의 특성을 버티려고 하면은 그 재료를 3D 프린팅을 해줄 수 있는 머시닝이 먼저 필요하고 그죠? 만약에 금속 재질을 3D 프린팅 한다 그럼 마지막 처리 작업이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냥 금속 자체가 단단히 결합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해요? 노래에 집어넣죠. 노래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는 점 전후에서 열을 가하면 걔가 살짝 녹으면서 이렇게 층층이 결있던 게 딱 강하게 붙고 다시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 하는데 돈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걸 그래도 계산으로서 어느 정도 해보게 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 실제로 전공을 찾아서 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뭐 조금 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이코노믹스를 먼저 하겠죠, 그죠? 경제성부터 먼저 평가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 양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그 다음에 하나의 판매 단가가 얼마나 될 건지, 예를 들어서 경쟁사는 이걸 얼마나 팔고 있는데 그 경쟁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가격으로 팔았을 때도 과연 합리적인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건 안 돼. 그게 이코노믹스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죠. 그런데 개선을 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학적 관점에서 이게 과연 개선을 한다고 이 가격대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품질 차이로서 이 차이를 넘어갈 수 있는 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죠?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런 어떤 열심히 계속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건데,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연구를 해요? 올해 초에 일이 가면 한 몇 달 뒤에 어떻게 되냐고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1년 안에는 연말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반드시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계속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최적화. 가격으로 최적화하든지 품질로 최적화하든지 어쨌든 가격과 품질의 측면에서 고객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결과까지 계속 도출하는 과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실 위에 있는 프로페셔널 액티비티나 시스템 디자인은 업종 불문입니다. 업종 불문. 모든 업종에서 사실은 이거와 동일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냥 연료체와 관련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에너지 시스템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열과 일이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했던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행동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겁니다. 뭐 그 어떤 재원이 상업적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업적 비즈니스냐, 아니면 산업 쪽이냐. 그러니까 뭐 상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상업. 커스터머가 여러분 일반인일 때, 그죠? 인더스트리얼일 때는 뭔가요? 이 사업의 결과가 비즈니스가 사업일 때, 비즈니스 B2B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가브먼털 이런 거 뭔가요? 이게 정부가 지을 때, 정부가 만드는 프로젝트일 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가브먼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가브먼트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거의 압도하죠. 제도가 이 시스템을 거의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제도 하나 바뀌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흥망성쇠가 걸려버리게 돼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돈이 아주 제깍제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괜찮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엔지니어링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엔지니어링 과정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스텝 1 과정에서 그 니즈 앤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니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오퍼튜니티하고 니즈라는, 여러분들 영어를 이렇게 단어를 듣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사전적인 뜻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뜻하고 조금 다를 때가 조금씩 있어요. 니즈는 필요성이고 오퍼튜니티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 니즈와 오퍼튜니티 둘 중에서 얘기가 딱 나오면 어떤 게 압도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엔지니어링을 어떤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했었던 엔지니어링 과업이죠. 그 프로세스를 쭉 수행을 하려면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그죠? 제일 먼저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거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일단은 이 제품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는 저 뒤에 있고, 제일 먼저 이거 분석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시작할 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자, 그럴 때 보통 두 가지입니다. 니즈가 있고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니즈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필요성이잖아요. 그죠? 필요성이 있거나 오퍼튜니티.
이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뭔가 판단을 하게 돼. 이 두 개 말고는 거의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 말고 뭔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결정을 할 때는.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보통 결정을 할 때 좀 더 쉬운 결정일까요? 니즈가 더 쉬울까요? 오퍼튜니티가 더 쉬울까요? 네, 니즈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왜?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당장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흑석동에 맨날 물에 잠겨. 네,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겨요. 그럼 물에 안 잠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에 뭘 해야 돼요? 빗물 펌프장을 엄청 큰 걸 지어야 되죠. 이게 물에 배수를 시킬 빗물 펌프장. 그죠? 그 누가 말을 안 해도 니즈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말 안 해도 뭐예요? 이 사업에 뛰어들 사람이 엄청 많죠. 맞아요? 그죠? 정부에서 뭘 할 거예요? 이거는 가브먼탈 프로젝트죠. 정부에서 뭘 해야 돼요? 이 과제를 가지고 뭔가가 빗물 펌프장을 건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장소 부지 찾아내는 것들도 뭐 정부에서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시설 장소만 찾은 다음에 여기 땅 파고 펌프 묻고 배수관 연결하고 이 작업을 다 하는 거 니즈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딱 예상이 가능합니다. 마진이 어떨까요? 영업이익이? 안 봐도 박하죠? 왜 박할까요? 이거 나중에 입찰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할 때가 많죠? 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정부 과제로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정부가 합니다. 이런 거 누가 돈이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빗물 펌프장을 없으면은 민간이 건설을 해야죠. 빗물 펌프장을 건설하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돈을 걷어야죠, 매달.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니즈라고 하는 게 보통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뭔가를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지만 오퍼튜니티만 잘 잡아내면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죠? 아닌가? 여러분 초딩 때 스마트폰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다인 줄 아는데 옛날에 저는 플립폰, 그 다음에 일단은 이동전화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충격이었어요. 이동전화가 언제 나왔냐? 90년대 초반, 중반에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유선전화, 그 다음 삐삐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삐삐는 그냥 번호가 뜨는 거죠. 몇 번으로 전화 달라 이런 거. 순중전화 찾아서 전화하고 이랬는데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동전화가 나오다가 이동전화를 보다 보니 갑자기 이 이동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누군가가 그 이동전화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찾아낸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게 아이폰이죠. 뭐 우리가 말하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떤 메시지 서비스인가 온갖 이런 걸 다 찾아낸 게 오퍼튜니티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이런 것들도 오퍼튜니티죠. 왜? 기존에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로도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차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걸 끌어간 거죠. 그런 회사들이 다 애플, 테슬라 이런 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개가 니즈하고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 니즈를 보고 움직이고 근데 오퍼튜니티에 더 많은 시장들이 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드하고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니즈 같은 경우는 보통 되게 디펜시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 안 하면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이 다치거나 너무 불편하고 어렵게 지낸다거나 이럴 때 그런 건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오퍼튜니티에다가 만약에 야 이거 필요해?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 불편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오퍼튜니티는 무조건 엎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크라이테리어 포 석세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의 영역, 성공의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바운더리를 지정할 때 똑같아요. 니즈가 있으면 니즈를 해결하면 성공이고요.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것은 그 오퍼튜니티가 비즈니스화하면 성공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쪽이 더 성공 쪽이냐 가깝냐라는 겁니다. 사실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공학적 관점에서 이게 접근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우리가 하는 쪽은 여기 있는 색칠을 해놓은 거 이쪽에 국한이 돼 있어요. 만약에 성공의 영역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뭔가 이 비즈니스를 추진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이게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할 확률 굉장히 러프한 겁니다. 러프한 거예요. 1, 2, 3번까지 올 때만 해도 지금 확률을 결정을 하는 건데 확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측 시간에 배웠던 확률 커브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할 텐데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없어. 그럼 드랍을 하는 거죠. 드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시장 평가부터 합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이걸 사줄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개를 팔 수 있는 건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비용은 얼마나 될 건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마켓 어널리시스입니다. 마켓 분석을 한 다음에 마켓 어널리시스도 만약에 괜찮다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진짜 요 가격이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죠. 시스템 설계하고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투입될 비용을 산출을 해봅니다. 산출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feasibility,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약 제품이 그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예를 들면 너무 크다거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거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feasibility 스터디를 해보고 feasible하다. 그러면은 이거 좀 개선하면 feasible 할 거다. 그러면은 feasible하고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야 이건 해봤더니 영 안 돼. 이건 더 해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드랍이 되는 거죠. 그러면 feasible하다. 그러면은 뭐냐? 이제 바로 제품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제품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연구개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코스트 에스티메이트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이 외부에 있는 1번, 2번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옛날엔 사실은 1, 2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냐? 오픈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되게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 전문가들의 권한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시장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 중에 컨설팅 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맥킨지 컨설팅 이런 데 들어봤어요? 네, 그런 데 들어가면 연봉이 한 10억씩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네. 왜 10억씩 될까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로 10억 번다는 거 알면 사람들이 야 나는 1억만 받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 자료를 뜯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들어가서 온라인에 옥석 가리기잖아요. 그죠? 누가 올린 글이 조금 더 타당한 건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구독을 하고, 그죠? 먼슬리 페이를 돈을 내든지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내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죠. 앞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앞부분은. 근데 이 뒷부분이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집약이 되기 시작해요. 제품들이. 옛날 같으면은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뭐 10개, 20개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죠. 네. 그렇게 다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디로 더 몰리게 돼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집니다. 요 가운데, 요 라운드 되는 이쪽 수요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이쪽에 관련돼서 뭐 항상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사실 요 바깥쪽에 있는 쪽이 다 뭐였어요? 그때까지 문과 쪽에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쪽이 뭐 요즘에 그 취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뭐 어떤 그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말해주면 요거 가지고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씩 이런 어떤 분석을 한번 할 때마다 일단 성공과 관련된 확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앞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좀 전에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 앞에서 이거 1, 2, 3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을 결정을 할 때 1번, 2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책임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이런 어떤 쪽에 주제 쪽이 이상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가장 유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봐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강 박사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 박 부장이 한번 책임지고 해봐. 누가 책임지는 거죠? 박 부장님. 강 박사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 과정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의사결정을 그래서 보통은 누가 하나요? 회사가 잘못되는 망하는 사장님이 결정을 하시죠. 최고 위에 임원진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비즈니스의 스트럭처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해서 엉뚱한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하면 책임자만 계속 갈려나갈 거고 결국은 사업이 안 돼서 회사가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업 전체에 책임이 있는 사장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쪽을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정부 쪽에서 하는 일이 왜 좀 이렇게 좀 엉망이 많은가. 그죠? 이 위에 결정을 누가 하나요? 정치인들이 하죠. 정치인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잘못되면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잖아요. 잘. 정치인하고 연예인을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의사결정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올라가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는 길입니다. 임원. 여러분들이 항상 꿈은 뭔가요? 짧고 굵게 하고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렇죠. 보통 막 임원하면은 연봉이 최소 3억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그거 하면은 임원 한 5년 하면은 15억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생 벌 돈이 바로 보여. 15년만 일하고 나 은퇴하면 되네? 그죠? 내가 만약에 40에 은퇴가 되면 55세에 은퇴해서 앞으로 잘 먹고 살아도 되겠네? 50세 정도에 은퇴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 안 했어? 이런 거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설계해야지. 요새 20대부터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들도 다 설계하고 계신데 요새 박봉에 은퇴하고 뭐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런 어떤 의사결정과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기업에서 내가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너무 여러분들
보면 요새는 사실은 이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실 어릴 때는 지금은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회사를 들어간다 그래도 그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들어가면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월급 나오고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내가 뭘 즐길지 보통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보통은 이렇게 딱 몇 가지가 딱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그래야 구조조정해도 안 잘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위에가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조조정해도 안 잘릴 뿐더러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그때가 야 기회가 더 좋은 데로 자꾸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게 되는데 이걸 사실 이 커브를 만들어내는 게 뭐 조금 뭐 굉장히 요즘에 이게 그 보통 경영 쪽에서 이런 커브들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더 상위단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 굉장히 비즈니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확률로 뭔가를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뭐 사장님의 생각이야? 그렇죠. 늘 물어보죠. 사장님 생각이야? 아니면 대통령께서 VIP라고 그러죠. VIP께서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판단이 될 때가 많죠. 그래도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조금 더 ROI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좀 전에 그런 어떤 그 R&D가 서큘레이션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봤는데 그런 서큘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그 투자 회수비가 보통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기획안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고 나면은 대부분 어떨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공모전도 해보고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사실 이런 게 잘 보이는데 대부분 처음에 그 기획회의 하고 할 때는 아이디어들이 그래도 나오죠? 안 나오나요? 여러분 말하면 이래야 된다 이런 또 국룰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말한 사람이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한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한 사람이 아까 했었던 그 책에 있잖아요. 거기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다. 그거는 학교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만. 왜? 뭐 리워드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뭐 리워드가 A뿔밖에 더 있어요? 성적밖에? 그죠? 물론 성적이 좀 장학금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학과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도 성적 순으로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사실 여러분들 좀 아닌데 실제로는 보면 아까 뭔가 기획에서 뭐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다가 처음에 얘기가 따라락 나왔을 때는 뭐냐면 다들 좋은 얘기예요. 들어보면 야 그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적어도 두세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거기서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이 중에서 뭐가 그래도 제일 나을 건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고 났을 때 처음 하고 났을 때는 보통 Return on Investment ROI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분모에는 그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니까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벌었어. 그러면은 그 2년이면 회수니까 ROI가 2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거와 다른 BC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BC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베니핏 코스트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베니핏이 뭐냐면은 이익이잖아요.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얼마나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건데 조금 성격이 ROI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이 투자를 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한 푼도 없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다 있었겠어요? 20년간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20년간 유지가 될 수 있어. 당연히 감가상각이 있고 기계 수명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만들어낼 수익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 이거를 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이자 비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C라고 하는 거하고 ROI는 이렇게 다릅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ROI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주로 쓸까요? 기업에서 주로 씁니다. 기업에서. 이거 투자 대비 얼마나 회수가 될 거냐. 그래서 ROI가 얼마냐라는 얘기는 기업에서 주로 쓰는 얘기고 BC는 주로 누가 쓰냐 하면은 정부에서 뭔가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흑석동이 너무 교통난이 심해서 여기 경전철을 설치를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경전철에 대한 BC를 계산을 해봐. 왜? 투자 회수는 중요하지 않죠? 왜 투자 회수를 해야 돼요? 공공이 왜 투자 회수를 해야 돼? 그죠? 공공이 이익을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은 뭐예요? 차량 요금을 따라서 이거 승차 요금 어떻게 할 건지 BC에 맞춰서 딱 밸런스 베니핏 코스트 레이시오를 딱 맞출 수 있는 걸 최종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보통 공공이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제일 적합한 값일까요? BC는 1이 넘어가면 뭐예요? 1이 넘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조금 쉽지 않죠. BC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게 우리가 BC가 굉장히 정부의 아마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BC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BC를 평가하는 걸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Preliminary Feasibility Test라고 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 BC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안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코스트 대비 수익이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C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베네핏이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BC가 1보다 크면 그거는 누가 할 거냐? 이건 가만히 놔둬도 기업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BC가 1보다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니즈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있었던 니즈. 이거 니즈가 되냐? 이거 니즈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공공이 해야죠. 세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들여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철도 같은 거 놓을 때, 지하철이나 이런 거 놓을 때 보통 BC가 얼마면 가장 적당한 값이냐? 0.6에서 0.7이 나오면 제일 적당한 값이라고 해요. 왜냐? 0.6에서 0.7이면 이건 수익은 이게 0.3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세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 주변으로 뭐가 생기겠어요? 도시 기반이 확충이 되겠죠? 역 주변으로.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만큼의 사회 발전에는 기여를 하고 나머지 그 기여한 만큼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의장에서 BC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가요? BC가 0.2, 0.3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해봤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 지하철 운영에 계속 뭐예요?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가 뭐에 의해서 뒤집히는 건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런 얘기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BC가 예를 들어서 0.99가 나왔어요. 이건 최고의 정부 재원
정부 세금을 1%만 투입을 하면 BC가 1이 되네. 그죠? 자생력이 있다는 얘기죠, 사업이. 예,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BC라는 걸 다 따집니다. 정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게 뭔가 사업화가 될 거냐, 정부 재원을 투입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니까 ROI하고 BC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요 ROI BC를 봤는데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다 기획안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ROI가 전체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초기 설계를 하고 났더니 ROI가 얼마가 나왔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략 한 19%, 20%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ROI가 몇 년이 나온 거예요? 5년이 나온 거죠, 5년. 그죠? 투자한 거에 1년에 20%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5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뭐 1년 뒤에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완전히 그래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16이 나왔어요. 아, 이건 대충 6년 정도 나왔는데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 해보면 사실 자꾸 조금씩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네거티브한 임팩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걸 한 번을 보고 뒤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엔지니어의 생각이지만 이거에 계속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여기서 그러면 더 했을 때 야 그건 더 안 나오잖아. 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여기서 멈춰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포기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네. 기술적으로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해보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전문 직업인이 됐을 때 이 프로세스를 잘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네. 되시죠? 자, 다음은 보면은 그러면 마켓 어널리시스입니다. 여러분 가격과 판매량 이게 뭔가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의 법칙과 관련돼서 이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기서는 많이 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으면 대략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타당한가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땅,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투입되는 노동비, 인건비, 그 다음에 법규 이런 걸 다 따지는 과정이 마지막에 이제 feasibility study라고 해서 FS라고 말합니다. 뭐 FS 많이 쓰는 말이에요. FS 해봤어? 그러면은 야 FS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FS 석 달 걸린다는데요. 누가 하는 거야? FS? 누구 팀에서 하는데요? 야 걔네들 그 FS 되게 엉터리였는데? 누가 할 데 없어? 뭐 한번 밖에 뭐 대학에 어떤 한다는 데 없어? 아, 그 연구소가 좋긴 한데 얼마 든대? 2억 든대는데요. 그거 안 돼. 또 교수님 얼마 든대? 아, 그거 5천만 원 해주신다는데요. 야, 거기 그 양반도 이상한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입찰을 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입찰을 내게 되면은 그 계획서를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걸 잘 발표해서 그런 FS도 비즈니스가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국에서는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 예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플랜트 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굉장히 큰 땅, 돈, 인력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그냥 민간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그 땅을 사?
일단 땅을 사는 순간부터 돈이 없죠. 땅값이 비싼데. 그러면 보통 어떤 땅에다가 보통은 뭐 우리가 꼭 필요한 설비를 짓겠다 그랬을 때 어떤 땅에다 짓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설비가 필요하니까 너네가 이런 걸 지어줘. 이 땅에다가 지어줘라고 지자체에서 먼저 제공을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큰 걸 할 때 프리리미너리 피지빌리티 테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의 큰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KDI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여기는 주로 누가 하느냐? 그 경영 출신, 그러니까 경영대 출신 사람들이 가는 저기 거의 맨 끝판왕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보통 그 우리나라 기재부 쪽 출신 공무원이나 여기 출신이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 하는 분도 많이 가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예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키스텝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연구개발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있었죠. 가스터빈 국산화 사업 투입되는 돈이 2천억 그러니까 500 우리나라 돈에서 정부 돈이 300억 그다음 민간 돈이 500억이 넘어가는 투자는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스마트 그리드 그거는 별로 실패했지만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키스텝에서 받아서 간 거죠. 보통 키스텝에서 하는 그 예타하고 KDI에서 하는 예타는 나머지 이제 인프라 까는 거. 예를 들어서 고속국도를 어디를 깔겠다, 그죠? 그다음에 어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랬을 때 그걸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그죠? KDI가 훨씬 더 큰 조직처럼 느껴지죠? KDI하고 키스텝이라는 데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R&D가 있는데 R&D가 보통 보면은 그 어떤 모델이라든지 Research and Development만 얘기되는데 요즘에는 연구 개발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실증이라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만한 조그만 거 만들 때는 연구 개발만 계속해서 이걸 하면 되는데 조금 사이즈가 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발전소를 하나 짓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발전소를 하나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료비가 하루에 그죠?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1년에 들어가는 연료비 값만 1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360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거기 연료비로만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걸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크게 만들어도 잘 될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 규모가 되는 정도의 플랜트를 지어서 한번 보여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실증이라고 부르고 그걸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D만 있는 게 아니라 R&D를 한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요. 그 다음에 RDD&D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디플로이먼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보급입니다. 보급. 예를 들어서 그 데몬스트레이션까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이걸 정작 살려고 봤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쓰지를 않네. 왜 안 쓰냐? 봤더니 뭐예요? 무슨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화 제품을 썼어요. 전기화 제품 그럼 뭐예요? 딱 듣는 게 여러분들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용 누진세도 때문에 가정에서는 팔릴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디플로이먼트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잘 개발된 제품이 뭐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거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그럼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디플로이먼트와 관련된 제도 개선들을 또 추진을 하겠죠. 그죠? 그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R&D뿐만 아니라 RDD&D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터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오나요? 최적의 솔루션을 나오고 그걸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게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거 한 두세 바퀴만 돌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한 바퀴도 제대로 안 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깝죠. 네. 회사에서 하는 건 여러 바퀴 돕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은 디자이닝 어 워커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워커블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일하는 뭐 넘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워커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가능한 답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답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답들이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다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수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을 길어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부터 해요? 당장에 두레박 만들고 여러분 계속 이제 물 길어 나를 생각을 하죠. 엔지니어가 아닌 겁니다. 일단 펌프를 사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펌프를 사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 관을 묶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물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펌프를 살 거죠? 그죠?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뭘 살 건지를 판단하는데 대략 뭐 올라오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펌프를 사든지 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위까지 공급되는 것만 사면은 뭐예요? 워커블 시스템. 맞죠? 그죠?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워커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이 많아요. 워커블 시스템. 그죠? 어떤 펌프를 사는지 그 펌프에 대한 선택의 옵션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워커블 시스템에 대한 옵션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옵티멈 시스템이에요. 옵티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말하죠? 실제로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여기에 쓰는 목적도 딱 맞고 또 뭐 재료도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뭐 샤워한다고 쓰는 물이 얼마고 뭐 음식 한다고 쓰는 물이 얼마고 이걸 다 그다음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얼마고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서 여기 필요한 물의 양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동력 그 다음에 물을 썼을 때 내부가 이게 부식이 되는지 안 쓰는지 재료들 예를 들어서 쇠로 된 임펠러로 만들어진 펌프야 그러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파이프도 결국은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될 건지 그게 다 뭐예요? 네.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옵티멈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녹물 좀 나오면 어때? 그냥 정수기 필터 사서 쓰지. 일단 난 당장에 지금 투자비를 줄일래. 옵티멈의 컨셉이 다른 거죠. 그죠? 녹이 나와더라도 지금 코스트를 줄이겠다. 그다음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커블 시스템과 옵티멈 시스템이 있고요. 항상 그 옵티멈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처음에 워커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하면은 시스템이 일단 목적은 일단 맞춰야 돼요. 아까 펌프로 물을 공급하겠다고 그랬으면 일단 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안 나오게 작은 펌프를 사게 되면은 일단은 그거는 워커블 시스템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력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량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단은 쾌적하게 느껴야 되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일단은 워커블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일단 그 목적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명하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 얼마나 수명하고 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만족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꼭 만족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크기가 펌프를 놓을 장소가 없어. 펌프가 놓을 장소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무게 너무 무거워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하중 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온도도 있고 압력, 재료, 소음 아까 있잖아요. 펌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얼마 이상의 소음이면 안 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만족시키고 나서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워커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워커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워커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럼 그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옵티멈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펌프하고 파이프라인 시스템이에요. 네, 펌프하고 파이프라인 시스템인데 펌프하고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은 아래쪽에서 길이가 250m짜리 관을 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은 8m입니다. 그 8m짜리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3kg/s의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워커블 시스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높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압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뭔가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꺼졌나? 이걸 안 켜? 아닌데? 네? 30분 정도 된 거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자, 이거 그거 이게 칠판 쓰고 좀 써주려고 그랬는데 네, 목공에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펴면 됩니다. 뒤에 둘. 축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워커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말했을 때 아까 물을 3km/s의 물을 8m 높이로 250m를 가지고 끌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힌트물에 Pressure Difference by Elev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 힘을 내야 되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높이가 8m라고 그랬어요. 로지 H고 밀도가 1000,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9.8, 그 다음에 8m/s라고 하는 거를 해서 8m라고 하는 높이를 해서 78.5kPa이라는 만큼을 엘리베이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델타 P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저기 그 PF가 프릭션에 의한 델타 P.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항상 이렇게 펌프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 프릭션도 있지만 높이에 의한 것도 있으니까 1번에서는 엘리베이션을 했는데 두 번째는 프릭션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릭션이 100kPa 정도 걸릴 거니까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높이가 78.5고 그 다음에 프릭션이 100이니까 전체 델타 P가 178.5고 그 다음에 물량은 3kg/s인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걸 만족하는 펌프를 다 골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펌프 다이어미터를 구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펌프가 이제 프릭션이 100kPa, 250m 길이로 파이프라인을 깔았을 때 그때 압력 강화가 100kPa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다이미터의 펌프를 결정하라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보면 뭐 대략 한 2인치 이하의 관으로 2인치 정도의 관으로 파이프를 250m 길이로 해놓으면 이 정도 압력이 걸릴 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워커블 시스템을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적화 고려 전혀 없었죠. 그죠? 뭐가 제일 좋은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예요? 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펌프를 결정을 하고 관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이런 어떤 니즈만 만족을 시켰어요. 프릭션이 일단 8m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 프릭션은 100kPa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시켰고 그 다음에 그때 유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3kg/s라고 하는 유량을 만족하는 파이프 다이아미터까지 결정을 한 겁니다. 즉 하나의 워커블 시스템을 찾아내는 방법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노트북을 그 강의 자료의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옵티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옵티멈 시스템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보면 혹시 강의 자료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는 사람 있나요? 지금?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없으면 슬라이드 켜고요. 자, 이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Y축이 코스트고 X축이 지금 뭐냐면은 여기 보면 펌프에서 그 적용이 되는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first cost of pump라고 하는 코스트 펌프, 그 펌프 가격에 의한 비용 커브가 있어요. 당연히 압력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밀어낼 수 있는 펌프면은 가격이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향하게 약간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라이프타임 펌핑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펌핑 코스트니까 이거 뭐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뭐냐면은 펌프가 사용하는 전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유지 보수비. 그죠? 이거는 어때요? 당연히 압력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들겠죠. 왜냐면 더 많은 전기를 써야 되고 유지 보수도 더 빈번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first cost of pipe라는 게 있어요. 근데 first cost of pipe라고 하는 게 파이프를 그럼 어떤 관을 깔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압력 강화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어때요? 이거는 압력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관을 그만큼 작은 관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작은 관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델타 P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파이프를 써야 되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파이프 비용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 비용, 파이프 비용이 서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결국은 어디가 되나요? 중간에 이렇게 적절히 가장 낮은 쪽의 비용, 그 파이프 비용까지 포함한 한 150에서 200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쪽의 델타 P에서 우리가 최고 낮은 비용 정도 값이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옵티멈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178.5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요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우연히 옵티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78.5라고 하는 여기 이 숫자가 여기 근처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값의 근처에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한 거고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걸 함수화 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험적으로 더 낮은 걸 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옵티멈을 판단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에너지 소비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해야 되는 플랜트를 생각을 해보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이건 힘드니까 사람들이 뭘 해놨느냐 빨리내 유족은 얼마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다 뭐가 되는 건가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설계 표준. 그죠? 모든 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실제로 압력 강화는 그러니까 이 펌프가 들어갈 때 요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2인치 관에 들어가는 3kg/s라고 하는 저 유량이
한 50cm 정도, 초당 50cm 정도 이동을 하거나 1m, 50에서 2m 이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이내로 설계하라고 보통 설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뭐겠어요? 옵티마이제이션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